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은 지구를 많이 닮은 화성인데요.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수차례 무인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냈고 탐사를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성 탐사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성의 유인 탐사인데요. 이 화성의 유인 탐사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로켓 박사 최현석입니다. 오늘은 달에 이어 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뿐만 아니라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 탐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개발됐죠. 하지만 아직 화성에는 사람이 발을 디디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유인 화성 탐험은 가능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러한 행성으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이 지구와 가장 많이 닮은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7분인데요. 지구가 23시간 56분이니 매우 비슷하죠. 또한 화성의 해전축은 25도인데 지구가 23.5도인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화성에 사계절이 있는 것도 양극이 이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로 덮여 있는 것도 지구와 비슷한 점이죠. 또한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 95%, 질소 3%, 아르곤 1.6% 그리고 적은 양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 대부분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것도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인데요. 지구에서 수소를 가져가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켜 액화산소와 메탄가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액화산소와 메탄가스는 지구로 돌아오는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 필요한 동력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고 제한적이지만 대기가 존재하는데요. 화성의 양극 근처에는 얼음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인류가 탐험할 수 있는 좋은 행성입니다. 따라서 다른 행성에 비해 화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요. 이미 여러 무인 탐사선을 보내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1.5배인 2억 2,794만 킬로미터인데요. 태양에서 지구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687일입니다. 이렇듯 화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철의 최고 기온은 섭씨 영하 5도, 겨울철에는 섭씨 영하 87도까지 내려가는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은 각각 태양을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은데요.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5,452만 킬로미터, 가장 멀을 때는 1억 207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따라서 화성 탐사는 이러한 가변적인 거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화성과 지구는 보통 780일 만에 한 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때를 맞춰서 화성 탐사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11월 미국은 화성 탐사선 마리너 4호를 발사했는데요. 마리너 4호는 228일 동안 5억 3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22장의 화성 근접 사진을 찍어 지구로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 표면이 달처럼 많은 분화구와 크레이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장의 사진을 지구로 모두 전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총 10일이 걸렸습니다.
마르네라 4호가 찍은 화성 표면은 대부분 사막과 같은 황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지름이 5km에서 120km가 되는 크레이터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마리너 67호가 발사됐고 남극의 극관 사진 등 모두 201장에 달하는 사진이 지구로 보내져 화성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1975년 8월과 9월 바이킹 1호와 2호를 화성에 처음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이킹 1, 2호는 화성 대기의 구성 성분과 기온 등을 자세히 관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호를 발사했는데요. 서베이어호는 1997년 9월 화성에 도착해 화성 지도를 제작합니다. 이 무인 탐사선은 화성을 매일 12회 회전하며 모든 화성 지 표면과 대기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발사된 마스 오디세이는 화성의 타원 궤도에 진입했는데요. 감마선 분광계로 화성 표면의 원소 구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2년에는 화성에서 얼음 저수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소저너라는 이동식 소형 로봇을 패스파인더에 실어 보내기도 했는데요. 패스파인더는 1996년에 발사돼 97년에 화성에 도착한 화성 탐사선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입니다. 패스파인더는 착륙할 때 낙하산과 에어백을 사용했는데요. 착륙할 때까지 4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저너를 보내 화성을 누비며 탐사 활동을 펼치게 했는데요. 1997년 10월 신호가 끊어질 때까지 1만 6천 장의 사진과 토양 분석 자료 및 대기 관측 자료를 지구로 보내주었습니다. 2008년 5월 화성의 북극 지역에 착륙한 피닉스는 2008년 7월 31일 화성 표면에서 최초로 물을 찾는 데 성공하여 화성 탐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현재 화성에는 무게 890kg으로 찝차만한 무인 차량 쿠리오시티가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체의 근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유럽으로 가볼까요? 2003년 유럽 우주기구는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 화성 특급을 공동 개발했는데요. 화성 특급에는 태양 전지판이 붙어 있고 여러 관측 장비와 추진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성 특급은 적외선 감지 카메라로 극지방의 사진을 찍어 화성 남극지방에 얼음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또한 메탄을 감지했습니다. 이는 화성에 활화산이 있었거나 미생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인도가 망갈리안이라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는데요. 이는 무게 1.35톤의 소형차 크기의 무인 우주선이었습니다. 망갈리안은 올해 9월 24일 화성 궤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화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만약 망갈리안이 화성에 도착한다면 미국, 유럽,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 나라가 되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화성 탐사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화성 탐사선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사람이 직접 화성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화성의 유인 탐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두 행성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5,452만 킬로미터인데요. 지구에서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멀고 먼 거리입니다. 달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대략 3일인데 반해 화성까지 도착하려면 약 8개월이 소요되는데요. 또한 화성을 탐사한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려면 대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돌아오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구와 화성 모두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과 위치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체류한 최고의 기록은 러시아의 우주비행사인 발레리 폴리아코프가 기록한 438일인데요. 화성을 탐험하려면 지구로 돌아올 때의 대기 시간을 고려해 200일에서 500일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주정거장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우주인의 근육이 감소하거나 뼈가 악화되는 등 그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기간 화성 탐사를 할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중력 상태 속에서 우주인의 근육과 뼈에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주운동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주운동은 원심력을 이용하여 운동하는 방법일 텐데요. 우주인의 근육을 강화하고 뼈에 압력을 가해주는 운동기구를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 탐험가들이 겪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암을 유발할 정도로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장착한 우주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공기순환 시스템 또한 개발돼야 하는데요.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kg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5%를 넘으면 두통이 나고 숨이 차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 또한 꼭 필요합니다. 그럼 생존에 필요한 음식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 존 워웍 교수는 1년 동안 한 명의 우주인이 우주비행에 필요한 음식, 산소, 물의 양만도 약 13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화성 탐사 기간이 2년 반 정도라면 생존 필수품 무게가 약 33톤이 되고, 만약 5명의 우주인이 비행을 한다면 165톤의 생존 필수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존 필수품의 무게를 줄이는 연구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 연구 중 하나로 비행 중에도 우주선 내에서 채소를 재배해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건강식품인 클로렐라를 이용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로렐라의 광합성 속도는 고동식물의 수십 배로서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양가가 풍부한데요. 광합성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배출하여 우수한 우주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클로렐라 배양액에 우주인의 소변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우주인의 폐기물 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성에 가는 우주인들은 생존 필수품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많은 양의 전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원자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정성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바로 통신인데요. 화성에서 지구까지 전파가 오는데 약 20분이 걸립니다. 즉 화성에서 말한 지 40분 뒤에나 지구에서 대답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화성에 있는 우주인에게 발생한 긴급 상태를 지구와 직접 협의하거나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급하죠. 그럼 앞으로 화성 유인 탐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화성 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의 유인 탐사도 활발히 연구 중이지만 아직 무인 탐사를 통해 우리가 화성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나사는 2018년에 화성 샘플 귀환 탐사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화성의 암석, 토양, 빙하, 대기 등의 물질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려는 계획이죠. 첫 번째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는 시점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보고 현재 준비 중인데요. 전자 현미경과 분광괴 그리고 길이 20m 이상의 드릴 등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무인 탐사에 관한 연구도 계속 발전해야 화성에 직접 우리가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화성 유인 탐사에는 총 60에서 70조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국제 공동으로 이 유인 탐사가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화성 유인 우주선의 무게는 1,500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구 궤도에 우주정거장이 완성되면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선을 조립해서 화성으로 발사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유인 우주선의 무게를 줄인다 해도 그 무게는 대략 400에서 500톤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지구 궤도에 건설 중인 국제우주정거장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큰 우주선은 지상에서 곧바로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주선의 부분품을 만들어 우주정거장으로 옮긴 다음 여기서 조립하여 발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볍고 성능이 좋은 새로운 로켓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 나사는 2011년 9월 달과 소행성 그리고 화성 탐사에 사용할 우주로켓 SLS의 설계를 발표했는데요. 2017년까지 개발하려는 초기 SLS는 77톤의 우주선을 지구 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길이 98m, 최대 직경 8.4m의 로켓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 SLS는 전체 길이 117m의 초대형 우주 로켓이 될 예정이죠. SLS는 무려 143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아폴로 11호를 달로 보낸 최대 규모 로켓 세턴 5호가 118톤이었고 콜롬비아 우주왕복선이 24.5톤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그 운송 능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7년에 시험 발사될 작은 SLS 로켓은 77톤의 화물을 싣고 지구 저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나사 측은 SLS 로켓을 화성 유인 탐사와 태양계 밖 탐사 등에 활용할 예정인데요. 만약 2017년에 화성 무인 탐사선이 지구 귀환에 성공한다면 2030년에는 4명의 우주인을 탐사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러시아 국영기업체 레드스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밖에 설치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연구 중인데요. 이 원전은 오는 2030년까지 완공돼 앞으로 30년 동안 화성에 건설될 상설 연구기지에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까지 어떻게 이 거대한 발전소를 운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 의학 생물학 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마스 500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남성 6명이 고립된 환경에서 520일 동안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조사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수면 장애의 문제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해 화성 유인 탐사의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화성 탐사의 목적과 화성 유인 탐사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무인 화성 탐사 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유인 화성 탐사도 가능해지겠죠. 앞으로 이러한 기술이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발전하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협력해서 화성이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